한반도에 미국 스텔스 전투기가 출동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김정일 생일을 맞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부인인 리설주와 함께 조용히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국민대 박휘락 정치대학원장,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F-22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에 전개됐습니다. 김정은이 이 전투기를 겁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우리 한미 동맹에 대한 그런 과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최정예 전투기를 이제 투입함으로 해서 어떠한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요즘 이제 신문에도 가끔 나오는데. 저희들이 소위 참수작전이라는 그런 것도 이제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지를 좀 과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F-22 전투기 4대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2대는 돌아가고 2대는 당분간 잔류를 한다고 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자, 이제 보통 이 미국은 F-22 전투기를 운용을 할 때 4대 정도 단위가 최소 작전 단위에서 운용합니다. 물론 작전할 때 제일 기본은 2대 단위로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4대가 찾아왔다는 의미는 뭐냐? 지금 가데나 기지였었습니다. 일본에. 가데나 기지에서 한반도로 전개할 때는 한 시간이 2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F-22를 한반도 땅에 갖다 놓는다. 예를 들어서 오산기지 같은 데 대기시켜 놓는다 그러면 10분 만에 평양으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혹시라도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대한민국에게 뭔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F-22가 곧바로 날아가서 북한을 타격을 하겠다, 평양을 타격하겠다. 단순히 평양을 타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평양에 있는 김정은을 타격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고강도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가능한 것은 F-22가 갖는 특성 때문입니다. F-22는 스텔스 기종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기종이라고 얘기했어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종 중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텔스기가 원래 처음에 등장했던 거는 레이더에 그냥 피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정찰을 위해서 처음에 등장을 했고, 그래서 U-2라든가 SR-71 같이 냉전 시대에 소련을 들여다보기 위한 정찰기로서 스텔스가 처음에 등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냉전이 한참 격화되고 끝나가는 무렵에는 B-2 폭격기나 아니면 F-117 스텔스 전폭기 같이 이렇게 소련의 상공을 침투해 들어가서 핵심을 때리는 그런 폭격 능력의 핵심적인 주자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 이제 F-22에 들어서는 이제 일반적인 전투기의 형태로 나옵니다. 전투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F-22가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전투기처럼 생겼는데 보시면 옆에 있는 게 북한이 가장 자랑하는 이 미그 29라는 전투기입니다. 북한 이거 한 16대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면 모양은 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전혀 틀립니다. 이 F-22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디자인들, 이 끝에 각 같은 것들이 레이더 전파를 이렇게 피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재들도 이 특수한 이 소재들이 사용이 돼서 레이더 파를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 비행기는 눈으로 찾는 게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도 아니고 1차 세계대전도 아니고 레이더로 찾게 되는데 레이더로 이 F-22를 보면은 이 미그 29 같은 경우는 커다란 정말 비행기로 나오지만 F-22는 조그만 벌레 모양의 크기로 검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아예 레이더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냐? 서로 양쪽이 공대공 전투를 하는데 공대공 전투하는데 이제 그냥 눈으로 보고 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레이더로 조준을 합니다. 레이더가 얘를 잡지를 못합니다. 우리 마치 카메라가 초점을 못 잡듯이 카메라 초점 못 잡으면 사진을 못 찍죠. 마찬가지로 이런 스텔스기 같은 경우도 초점을 못 잡기 때문에 발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눈으로는 뻔히 조종사가 보는데 교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F-22가 대단한 것이고 이 F-22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느냐. 지금 미국이 유일하게 전쟁하고 있는 곳이 지금 IS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IS의 근거지인 시리아 라카, 라카에 있는 IS의 주요한 지도자들을 제거를 할 때 F-22가 투입이 됩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참수 전력. 꼭 특수부대가 가서 적의 머리에 총알을 박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폭격기로, 이 전투기로도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거를 실제 보여주는 게 F-22다. 즉
그 전투기 공군이 보유하는 참수 전력의 최첨단 전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한반도에 전개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김정은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네. 잘못하면 내가 함부로 비행기를 타고 어디 뭐 구경한다가 나간다거나 차를 몰고 함부로 어디 나갈 때 이 F-22가 떨구는 폭탄 한 방에 그냥 사라질 수가 있구나. 이걸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 아마 이제 아까 뭐 금수산 궁전 얘기도 하셨지만은 이 F-22가 전개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강력한 스텔스 기능으로 평양으로 몰래 들어가서 뭐 김정은의 집무실이나 핵심 시설까지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협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군요. 그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 전략 자산 이거 외에는 무엇들이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다양한 자산들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3월 초부터 올해는 좀 깁니다. 4월 말까지 네. 무려 거의 2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그 한미 연합 훈련이 실시가 됩니다. 키 리졸브와 그 포 리그이라는 훈련이 같이 실시가 되는데 키 리졸브는 미국이 이제 대한민국이 혹시 전쟁이 나서 북한이 침공에 들어왔을 때 미군이 빨리 증강해서 이 전선에 나가는 거를 하는 전부 한번 절차를 훑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키 리졸브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그 어떤 이 한반도에 증원되는 자산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자산들이 지금 오고 있고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제 그 얼마 전에 왔지만 그 노스캐롤라이나호라는 잠수함, 그러니까 미국의 버지니아급이라는 공격 잠수함이 있는데 이제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입니다. 원자력 추진을 하다 보니까 뭐 최대 6개월까지도 어떤 보고 없이 작전이 가능한 거고요. 이런 것들도 와 있고 과거에는 이제 그 지난번에 그 4차 핵실험이 끝나자마자 B-52 폭격기가 왔습니다. 그 네. 이제 1월 10일에 왔었죠. 그렇죠. B-52 폭격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올 필요도 없는 폭격기입니다. 왜냐? 이 B-52 폭격기가 미 공군이 가진 폭격기 중에 유일하게 그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발사를 합니다. 그러면 순항 미사일 사거리가 뭐 1000km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한반도 공역에 들어오지 않고도 그냥 멀리서 쏴버리면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반도를 일부러 왔다? 그거는 북한에게 봐라. 너 와서 이런 것이 와서 너희들에게 그 징벌을 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라는 것이고요. 뭐 그 이외에도 지금 이제 그 미국이 지금 이제 보유하는 그 항모 10척 가운데 네. 지금 3척이 작전에 투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한 척은 지금 그러니까 걸프 지역에 파견이 돼서 IS와 싸우고 있고 나머지 한 척은 지금 이제 그 7함대 소속이 돼서 요코스카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로널드 레이건이 이제 일본에 대기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한 척인 존 C 스테니스가 지금 이번에 그 한미 연합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 지금 이쪽에 그 한반도 해역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이거 이외에도 미 해병대 그 원정군을 실은 원정 부대를 실은 네. 이제 그 박서라는 그 배가 있습니다. 이 배는 그 우리가 보는 그냥 일반적인 배가 아니라 겉모양 봤을 때는 항공모함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실제 거기서 수직 이착륙기 같은 그런 전투기도 뜨고 내릴 수가 네. 있습니다. 이런 그걸로 구성된 수천 명의 미 해병이 탑승한 그런 배가 이제 대한민국 인근에 와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보도가 나왔지만 그 MPSS라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사전 배치 선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쌓아놔야 됩니다. 근데 그걸 배에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배 한 척에 뭐 장갑차, 탱크 합쳐가지고 700여 대 들어가는 굉장히 거대한 로로선이 있습니다. 뭐 4만 톤급이 넘는 로로선인데 이런 것들 대여섯 척이 이제 동시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한반도에 전개하고 그야말로 김정은이 뭔가 잘못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할 경우에는 모든 전력을 투입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이번에야말로 이렇게 강렬하게 보여준 적이 없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 이 전략 자산들이 향후에도 잇따라 한국에 올 예정인데 사실 이 F-22 스텔스 전투기도 천안함 이후에 처음으로 한국에 전개된 거라고 하는데요. 과거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얼마나 위협적인 전략 자산들이 한국에 들어온 겁니까? 글쎄 그거를 뭐 산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최대로 이제 이번 연합훈련도 한다고 해서 최대로 들어오겠죠.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이제 뭐 좋은 측면만 계속 얘기했는데 조금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지금 뭐 항공모함이든 잠수함이든 뭐 폭격기든 사실 일시적인 겁니다. 사실 연구주도는 아니죠. 네. 잠시 있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과시용은 되지만 북한한테 지속적인 어떤 그 억제력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사실 이제 뭐 그러려면 사실 지상군 또는 지상군 장비가 더 많이 들어올 필요가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아무리 미국 전력이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가장 이
북한 김정일한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전력입니다. 뭐 제가 종달새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제 보리를 자기가 베려고 그럴 때야 종달새가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국민들, 우리 국가, 우리 군대가 이 김정은과의 이 전쟁에서 우리 기필코 승리하고 절대 도발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결의를 보이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저는 지금 미국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뭐 저희들이 조금 이제 뭐 형편이 좋을 때는 중국과 균형자 외교를 취한다고 그러고 또 뭐 방위비 분담 그거 좀 준다고 많이 이야기를 했고 네네. 또 전시작전 통제권 완수해서 한미 연합사 해체하자고 그랬고 그런데 사실 미국이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도 이 상응한 한미 동맹의 뭐 의무락하면 못하지만 어떤 그 좀 신뢰를 보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요, 우리 스스로도 좀 대비 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최강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를 호위하고 있는 것, 우리의 전력까지 좀 더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어느 정도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겁니까? 뭐 사실은 우리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뭐 특별하게 자산이 늘어날 건 없고요. 근데 다만 그 뭐라고 그럴까 이제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씩 완성해 나간다.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이제 우리가 한참 킬체인이니 KAMD니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북한이 핵 공격을 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선제 타격을 하겠다. 그다음에 공중에서 오는 공격을 막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작년에 저는 굉장히 우리 국방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단순히 킬체인과 KAMD를 그냥 막는 겁니다. 네. 이걸로는 부족하다. 뭔가 북한을 억제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의 힘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들이 국방계 전반에 굉장히 활발해졌고 그런 차원에서 창조국방이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돼서 자 이제 뭔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억지력을 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행사를 해보자. 네. 그러한 그 기류가 우리 군내에 형성이 되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무기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우리가 그냥 오는 거를 막는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휘두르는 창을 방패를 크게 해서 그냥 방패로 막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창을 휘두르면 우리는 더 길고 더 날카로운 창을 만들어서 그들을 그 뵐 수 있다. 네. 그래서 참수작전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단순히 무슨 뭐 그 김정은을 뭐 겁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대비하고 그다음에 실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참수라고 하는 것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F-22와 같은 그런 자산이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럼 손 놓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F-35라는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려고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40여 대 계약을 했고 2017년, 18년부터 도입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북한도 우리를 그 부분에 있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한미 그 특수부대가 같이 이제 훈련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네. 그때 한참 나온 게 뭐 빈라덴을 뭐 이렇게 제거했던 부대가 한국에 왔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빈라덴을 제거했던 부대가 한국에 와 있으면은 와 있는지 밝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와전이 된 거고 근데 제1특전단이나 75 레인저 부대와 같은 부대가 한반도에 배치돼 있다. 근데 그냥 배치된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주한 미군의 발표에서 굉장히 주안점을 둬서 본 것이 순환 배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테이셔널 스페셜 오퍼레이션 포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대한민국 안에 특수전 병력을 미군이 순환 배치시키고 있다. 즉 상황이 될 때는 언제든지 이 특전 부대들이 들어가서 작전을 하겠다. WMD를 제거하고 그러니까 핵을 제거하고 혹은 그 주요 지휘 세력을 제거하고 하는 작전을 할 준비를 태세를 취하겠다. 근데 미군이 취하는 것이 단순히 미국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런 기조는 우리 군이 그런 기조를 끌고 가기 때문에 미군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자꾸 우리가 앞뒤를 선동하는 것이 무슨 뭐 전시작전권이 뭐 미국에게 가 있고 하니까 우리는 끌려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 네. 끌고 가기 위한 노력들을 잘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 어떤 수단의 변화는 계속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천문이 뭐니 새로운 뭐 전력들이 증강이 돼가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의 그 어떤 이 새로운 세대의 그 이 안보의 주축들이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생각이 아니라 적극적인 생각을 통해서 끌고 나가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네. 심지어는 대통령이 이번에 사실 힘을 실어 주신 겁니다. 개성공단 그 폐쇄 조치 굉장히 가슴 아픈 조치일 수 있지만 더 이상 이 무작정 퍼주기란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보여주는 모습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네. 이제 겨우 시작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국민의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차원에서 그 용기를 그러니까 이 주한미군의 병력은 어떻게 보면 왔다가 가는 병력이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약간 우리에게 있어서 좀 영구적인 그런 힘은 아니지만은 이런 병력들이 왔다 가면서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걸 스스로 또 배우고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은 결국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 그 다음에 아무리 빌려오는 거지만은 네. 이제 현대에서는 제가 누차 하는 말이지만 자주국방이라는 것이 자력국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만 국방을 하는 나라는 네.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뭐냐 하면 그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나의 능력을 당연히 갖추는 건 중요하고 하지만 나와 힘이 좋은 그다음에 뜻이 맞는 상대와 같이 손을 잡고 가면서 그 상대방의 힘을 나에게 유리하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네. 사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한미 안보 동맹의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잘 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물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식의 우리의 전략적인 목표가 뭔지 대한민국의 국익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이고 그다음에 이 로드맵에 따른 그러한 그 어떤 전개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희혁 교수님 같은 이런 석학들이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네, 우리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앞서 박 교수님께서도 이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게 일시적인 것은 되지만 지속적이긴 어렵다라는 말씀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이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핵 공격을 했을 때 미국 본토까지 좀 위협당할 수 있는 그 위험을 감수를 하면서 북한의 핵을 동원한 대응을 할까 이런 부분에는 상당 부분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당연히 의문이 제기되죠. 네. 사실 이제 뭐 프랑스가 핵무기를 개발할 때 던진 질문이 그겁니다. 당신이 뉴욕에 핵무기 공격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파리를 위해서 이 뭐 소련이라고 되겠습니다. 그 네. 당시에는 소련에 대해서 핵 응징보복을 할 거냐, 못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핵무기 개발해야 된다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잠수함 미사일을 개발한 그 근본 의도가 이제 북한이 한국을 공격을 하면서 그 무기를 갖추게 되면 미국 만약에 한국을 지원하면 네. 뉴욕이나 와싱턴을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 그래도 할 테면 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조금 이제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네.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오니까 참 좋은데요. 우리는 이제 이 위협이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그죠? 뭐, 물론 옛날에 커지고 있었지만 네. 지금 뭐 갑자기 이제 이제 인식이 됐습니다. 큰 위협이, 핵 위협이라는. 그럼 우리 대통령부터 전부 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고 우리 뭐 총력을 대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국방비도 아직 좀 충분하지가 못하고. 네. 그죠? 이 우리 국력도 뭐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뭐 필요한 무기를 모두 다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 동맹에 이제 분업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 해줄 수 있는 부분, 네. 그거는 미국한테 맡기고, 그럼 우리가 요건 해야 되겠구나. 네. 미국 해줄 수 없는 무슨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이제 뭐 미군 같은 경우에 요즘 이제 육군을 많이 감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뭐 참 최신의 전투기 개발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는 미국한테 의존하면서 일단 우선순위를 네. 조금 이제 지상 전력을 하는 그쪽으로 갈 필요가 있고 한 가지만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동맹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보 자율성과 안보 교환 모델이라는 네네. 게 있는데 이 약소국과 강대국의 동맹의 본질은 강대국은 안보를 제공해주고 약소국은 거기에 자율성을 양보해준다는 거죠. 그럼 사실 우리 한미동맹이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네. 미국은 강력하니까 안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그럼 우리가 조금 미국의 정책 방향을 따라줘야 됩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내가 널 지켜줄 테니 넌 내 말대로 좀 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본이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미국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 자주권을 강조하고 하는 것도 뭐 다 이해는 하지만 이게 이 위협이 커졌고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균형을 잘 잡아서 이 한미 동맹을 좀 강화되도록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금 한미 동맹은 뭐 최상의 상태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지만 지금 또 안보 상황에 맞춰서 그런 전략을 짤 필요가 있겠군요. 네, 자. 북한 내부 동향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이 김정일의 생일을 맞아서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후속 보도를 보니까 부인인 리설주와 함께 조용히 참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뭐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면 이런 데서 많은 패널들이 나오셔서 다 추측을 합니다. 네. 그 추측하는 것 중에서 가장 이 통상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을 이제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해서 뭐 미사일을 쏜다, 뭐 한다. 그 다음에 우리 남북 관계 주도권을 확보하기 네. 위해서, 그다음 내부 단계를 공고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약방에 관점 항상 얘기합니다. 다 추측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사실 그 전에는 뭐 김정은이 야 이게 미국 무서워서 참석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금 참배한 걸로 드러났죠? 이거는 그냥 자꾸 추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북한한테 어떻게 보면 좀 우습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우리가 팩트 있는 위주로 북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니까 조금 이제 북한을 이해함에 있어서 좀 뭐 저도 뭐 나름대로 의견을 낼 수 있고 여기 진행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지 네. 않습니까? 그런 주관적인 의견의 제시는 조금 최소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리부터 행동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부여할 네, 그렇습니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북한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도 관심사입니다. 써리에이노스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데 북한이 사전 징후가 거의 없이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내놨거든요. 예.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게 38로스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네. 민간 연구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민간 상용 위성이고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계속 보니 38로스를 우리가 보통 언론이 많이 참조를 합니다. 네. 이 북한이 혹시 뭐 풍계리에서 무슨 실험을 하냐 아니면은 미사일을 발사를 하냐 할 때 상업용 위성을 자기 돈을 들여서 열심히 사서 분석을 하는 분석을 해서 이 공짜로 그런 자료를 배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지금 이런 이 얘기를 하는 것이 38로스가 보여주는 전형적인 한계라는 것이죠. 뭐냐 하면은 이런 상업용 위성이라는 것은 1m급으로 해상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묘한 움직임까지는 찾아낼 수 없고 뭐 차량이 있다 없다 뭐 혹은 요런 정도 그다음에 뭐 물자가 조금 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이런 정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이나 예를 들어서 사람이 뭐 누가 지나간다 혹은 어떤 뭐 명패를 가진 차가 지나간다 이런 거는 뭐 30cm급의 어떤 그런 레졸루션이 높은 해상도가 높은 군사위성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은 공유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결국 지금 38로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큰 흐름이 뭔가를 볼 수는 있는데 언제 북한이 혹시 새롭게 핵실험을 언제 할지 우리로서는 지금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뭐 크게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뉴스거리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자 그럼 북한이 우리의 예상을 깨고 맨날 3년 주기설 4년 주기설 얘기하는데 지금 당장 5차 핵실험을 했다. 그럼 우리는 과연 뭘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주변국들은 과연 뭘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왕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해줬으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잠깐만 짧게만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자꾸 1차, 2차, 3차, 4차 하니까 아직도 5차가 남았고 6차가 남았고 7차가 남았고 그 얘기는 북한이 자꾸 핵무기를 완성 안 한 것처럼 생각할 우려가 있어요. 북한은 3차 핵실험을 완전히 개발을 했고요. 지금 4차 핵실험을 통해서 증폭 핵분열탈 정도로 개발한 걸로 이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애를 핵무기로 공격할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다 실험은 의미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제 이론인데요. 지난번 이제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할 때 로켓은 똑같이 은하-3호를 썼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로켓 발사대는 높였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 이 북한이 2012년에 은하-3호 로켓을 쏘고 나서 저는 더 큰 로켓을 만들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아마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 새로운 로켓을 쓸까? 아니면 확실히 성공하기 위해서 옛날 한 거를 썼을까? 그래서 안전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또 새로운 더욱 큰 중량의 탄두를 미국으로 더 멀리 실어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저는 다음 만약에 시험 발사를 한다면 핵실험이 네. 아니라 그 새로운 로켓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걸 과시하는 그 실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핵과 미사일 위협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한 안보 태세를 강화해 나가야겠군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